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과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 뉴스네요. 천장을 뚫을 듯 아파트값 차불안성 무주택자 불안하다 이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 오르고 있어요. 자, 서울시 중제에도 엇갈린 둔천주공조합 시공사 사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신문 오늘 봐보니까 이게 왜 떨어지는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둔천주공 재건축 10마리 풀이나 주합서 서울시 중재안 수용하겠다. 자, 급매물만 팔려요. 마레프, 마판포, 자이도, 모피형, 거리 절벽. LH가 판매한 택지 가격의 적정성도 검증. 국토부가 LH 개혁 지속 추진하기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 재건축 시장 훈풍 강남 아파트들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도 주춤해도 오피스텔은 11개월 연속 상승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여기 저 향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양쪽 긴축이 도대체 뭐길래 역사에 기록될 허리케인이 온다. 양쪽 긴축이 대체 뭐길래. 자, 요즘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각국 정부가 물가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부터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양쪽 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3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JP모건 제이스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머는 곧 경제가 허리케인이 닥쳐올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는 이번 양적 긴축이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양적 긴축이 뭐길래 이런 걸까요? 연준의 5번째 정책.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은 다양한 정책을 사용했어요. 시간 순으로 중요한 것들을 추려보면 양적 긴축은 5번째쯤 되죠. 정책마다 효과가 달라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기준금리 인하. 약 2년 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일상이 마비되고 대부분 경제활동이 위축됐으니까. 그래서 각국의 중앙이 일단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들을 시행했어요. 돈이 돌아야 경제도 활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게 지금 순서죠. 자, 연준이 사용한 첫 번째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였어요. 금리는 돈의 가격인데 이자율과 같은 의미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하잖아요. 금리 플러스 이자, 금리 이꼬르 이자율. 높다는 건 돈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고 돈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대가 이자도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기준금리가 뭘까요? 한국은행이 연준과 같은 각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이름 그대로 금리의 기준이에요. 시중은행은 이걸 참고로 금리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움직임에 따라가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뭄이 심할 때 댐에 저장된 물은 논에 방류하는 것으로 비유되곤 해요. 댐의 높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물될 돈이 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가뭄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것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업이 더 쉽게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어요. 은행이 저금해봤자 이자도 안 오니까 차라리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 많이 나죠. 주가가 오르게 돼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봐요. 코로나19 전엔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추가로 커낸 카드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댐의 높이를 조절해 자연스럽게 물에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 양적 완화는 직전 논에 물을 대는 채무과 같아요. 물을 아무렇게나 논에 돈을 뿌리는 건 아니에요.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여기 이제 양적 완화 들어갔습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시중은행들과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 각종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채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인데, 예를 들어 한 기업에 1억 원을 빌리고 10년간 빌리고 싶다고 정해볼 거예요. 기업은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년 이자로 300만 원 드리고 원금으로 10년 뒤에 갚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이 이 기간에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으면서 매년 이자 수익은 올리겠지만 빌려준 1억 원 10년간 먹히게 돼요. 이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채권을 선급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우리은행에 국민은행의 가격을 잘 쳐줄 테니 니한테 채권을 팔아라 하고 거죠. 시중은행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래예요. 이렇게 받은 돈을 또다시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 이런 채권 거래를 통해 중앙은행이 공고에 쌓아뒀던 돈을 시중에 흘러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렇다 연준은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을 사용해와서, 그런데 논에 물이 잠겨버리면 배가 썩듯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요즘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있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연준은 시중에 흘러들어가는 돈의 양을 줄일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테이퍼링입니다.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 끝이 뾰족해진다는 뜻이에요. 테이퍼링 기존 양적 완화의 정책을 통해 공급받은 돈의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직접 논에 문을 공급하지만 그 공급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즉 이자율을 올려가면서 물을 조금 댄다 쓰는 거 비슷한 거겠네요. 자,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테이퍼링에 이어 연준은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댐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이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반대로 기준금리 댐의 높이를 높여서 돈물이 흘러들어가는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 미 연준과 한국은행이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여전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 때문에 일부 원자재 구하기가 어려지면서 가격이 더 튀고 있고요. 물가 상승은 부치질환 중이죠. 그래서 결국 연준은 또 다른 정책을 꺼내들었어요.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돈의 문을 공급하던 걸 멈추고 오히려 문을 빼겠다는 것이죠.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데 테이퍼링보다 강력한 정책이요. 양적 완화의 반대 정책인 거죠.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것일까요? 연준은 같은 중앙은행에 돈을 풀 때는 시중은행보다 채권을 사들였으니 이번에는 채권을 사들였을 때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면 돼요.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은행에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년 이자로 300만 원 드는데 원금을 10년 뒤에 갚을게요 채권을 팔면 이건 10년 만기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10년의 돈을 계속 벌고 싶다는 채권은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동의하면 만기가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게 맘먹었다면 이런 만기 연장 요청을 거절해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고 중앙은행은 돈을 돌받을 돈을 공고히 다시 쌓아놓는 거죠. 결국 그만큼 시중에 돈을 줄이고 두고요. 자,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중앙은행이 아직 만기가 남은 채권을 시장에 매다 파는 거예요. 이때도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아 받은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 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면 물가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의 부작용이 이어지기도 하죠. 예전보다 돈이 많이 돌지 않으니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대국인 미국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우리나라도 영향을 자유로울 수 없고 다만 생각해본 것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요. 연준이 수개월 전부터 양적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나라 큰 경제를 겪지 않도록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쭉 돈을 지금 그 이자율을 올리고 양적 긴축까지 하면은 뭐가 됐다. 이 결과를 유효히 말하지 않는데요.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상자산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더 폭락합니다. 더 폭락. 주식도 폭락하죠. 돈이 부족하니까 더 폭락하겠죠. 부동산도 어떻게 된다? 이자율 올라가고 돈을 회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부동산도 사겠다는 사람 안 나타나고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가격 하락한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이제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똘똘한 지역, 또 핵심지 지역 아파트는, 뭐라고 그럴까요? 금액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또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체로 모두가 다 하락, 평균 가격이 다 하락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잘 커버하실 수 있으신지 요거 준비 잘 하시고, 대출 이자를 커버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2020 지금 올해 2년이죠. 23년 이렇게 한 2년 버티시면 24년에는 그다음 25년에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또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자율 상승을 멈추고 도로 이자율 하락으로 돌아설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